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각급 학교 개학하는 거고 또 입학식하고 네. 오늘 설레면서 긴장되고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역사 준비해놨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 오늘의 요리도 준비되어 있는데 봄동 요즘 참 좋잖아요. 네, 봄동 요리 스페셜 준비해놨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확실히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꽤 춥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말썽입니다. 오늘 낮까지 전국에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전 해상으로도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어제 건조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전북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아침 기온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찬바람에 내륙 곳곳으로는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3도, 대전은 영하 1.4도, 대구는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7도, 광주는 8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봄 기온이 완연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적법 합헌. 예, 국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 영주할 목적이 아닌 네. 부부가 해외에 체류하다가 자녀를 낳았어요. 네. 이중 국적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만 18세가 되면 국적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남아 아들이라면 이 병역을 이행해야만 국적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국적법에 네. 12조 3항에 있는 건데요. 자, A씨가 이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영주할 목적 이런 건 내심의 뜻 아니냐. 이 불명확한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서 결정이 나왔는데요. 네. 이건 뭐 만장일치로 합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원정 출산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었어요? 원정 출산 문제도 있고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스티브 유 사태 같은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국적법이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의 취지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일반 상식에 비추어서 불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왜 이 조항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는 그러면은 이 어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정년기의 남성이 어떤 병역의 의무를 면탈할 의도로 국적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네. 이 법의 취지는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 포기가 가능하다. 이런 국적법. 요거는 이제 합헌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는 영주할 목적이 아닌 외국 체류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 포기를 할 수 있는 게 12조 3항.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또 이제 이 헌법 소원이 제기됐던 거예요. 이 어떤 문제였냐면은 이 B씨입니다. 이번에는 14조 1항. 이건 뭐냐면 국적을 포기하려고 신청하려면 외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아직 난 젊은 나이인데 국적 포기할 나이는 됐는데 만 18세 우리 부모가 뭐 여력이 안 돼서 해외에 내가 집이 없다. 거주지가 없다. 그럼 국적 포기 못 한단 말이냐? 이것도 또 명확하지 않다. 실 주소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며
얼마 기간을 살아야 실거주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전혀 문제 없다. 상식적으로 합헌이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내려지면서요. 생각해봐라. 우리가 거주하는 주소지를 쓰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것과 똑같은 경우를 외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네. 어렵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앞선 사례와 비슷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중 국적자들은 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남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에 네. 내 국적 뭐 이탈을 하든 뭐 이렇게 결정할 네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호텔 어메니티 사라집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일회용품. 호텔에 그쵸. 가면 예. 왜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게 말이죠. 이렇게 이제 욕실에 들어가면 그래도 일회용품들이 있잖아요. 칫솔, 뭐 면도기. 그다음에 여기는 조그맣게 또 이제 뭐 샴푸, 예, 바디워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수집하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네. 가져간다고 뭐라 하진 않아요. 이게 일회용품들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자원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공표하게 되면 빠르면 즉시, 길어도 2년 이내, 통상 한 6개월에서 1년 이후에는 시행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50개 이상의 객실이 있는 대형 호텔입니다. 근데 이게 대형 마트에서도 이제 일회용품 못 쓰게 됐잖아요. 같은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호텔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못 쓰게 됐으므로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이제 일반 숙박업소 가시면 보는 대형 통 디스펜서에 이걸 이제 재활용으로 담아놓게 되죠. 이제 그걸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기자기한 맛이 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네. 그런 입장들의 누리꾼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고급 브랜드 어메니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네. 수집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구체적으로 누리꾼들 반응은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예쁘게 포장이 돼 있어요. 네. 그것도 무슨 이렇게 보따리에 들어 있어요. 맞아요. 그걸 이렇게 열어보는 프로에 재미도 쳐서 있죠. 열면 네. 아, 칫솔은 이 호텔이 좋아. 호캉스 많이 하는 분들은 네. 샴푸는 저 호텔이 좋구나. 뭐 이런 것도 비교하는 이제 쏠쏠한 재미가 있었는데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게 일회용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칫솔, 면도기 쓰고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누리꾼들은 이런 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선진국 미국, 일본 가보면 나무 칫솔을 쓴다. 나무 칫솔을 준다. 그럼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이건 썩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제 재활용에 관해서 친환경이 충분히 성립이 된다. 이런 아이디어는 왜 안 내고 무조건 없애느냐. 없애면 어떻게 되냐 하면 호텔에 투숙하는 손님들이 어차피 지금 나는 이 대형 이 디스펜서 통에서 꺼내서 쓰기 싫어요. 그럼 나는 일회용품 사가지고 들어갈래요. 편의점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 네. 편의점에서 사면 말이죠. 일회용품은 일회용품대로 쓰는 거고 쓰레기는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호텔비는 왜 안 깎아주나. 이런 이제 불만들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고급 호텔에 요즘 뭐 호캉스 하는데 네. 거기 가는 그 맛이 또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식장 줄폐업. 지금 예식장이 줄폐업인데 왜 줄폐업인지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19 와중에 결혼식 못 모이게 하니까 맞아요. 결혼식을 미루면서 이 결혼 좀 하게 해달라 이런 시위도 있었어요. 네. 예비 신랑 신부들의 또 예식장들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풀렸습니다. 결혼식 해도 되죠. 모여도 되죠. 그런데 이제는 뭐가 없느냐? 신랑 신부가 없는 거예요. 자, 우선 결혼 정년기 젊은 청년 인구가 줄었죠. 그러니까 결혼식 자체가 줄 수밖에 네. 없죠. 두 번째는 있는 청년들도 결혼 안 한다. 네. 연초에 여기서 뭐 전해드렸습니까? 비혼 선언하면 결혼식과 똑같은 혜택을 기업들이 주기 시작했잖아요. 네. 막 비혼 선언하고 휴가 가잖아요. 자, 비혼 선언도 늘었고 결혼하는 이제 청년층도 줄었고 이러다 보니까 예식장, 이 결혼 시장이 위축된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줄폐업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전국의 예식장이 1,030개였다고 해요. 근데 4년 지나서 2022년 지난해에 보니까 759개로 줄었는데 이게 26.3% 줄어든 거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92개에서 143개로 25.5% 줄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예식장이 계속 좀 영업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인구는 줄어들고 비혼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식 업계가 정말 그야말로 비상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한 건 예식 비용이라 그러죠. 그 가격은 또 굉장히 올랐다 그래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전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제 손님들이 줄어드니까 비싸게 가격을 받아야 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네. 사실 이 시장의 공급과 수요 원칙으로 보면 이게 막 수요가 줄어들었고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싸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결혼 중개 업체가 조사를 한 걸 발표했는데 자, 지난해에는 결혼 비용 그러니까 평균 웨딩홀 정도를 빌리고 그다음 웨딩 패키지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한 1,270만 원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1,390만 원. 이게 8% 이상 물가 상승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지?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결혼식 한 번 하는데 1,300만 원 드는구나. 이게 다 아니에요. 신혼여행 비용 뭐 이런 거 다 빠져 있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럼 한 2천만 원 이상? 웬만한 결혼식을 하는데 아마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게 비용이 비싸지면 결혼을 또 기피하고 그럼 결혼하는 숫자는 또 줄어들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웨딩홀들이 점점 힘들어질 텐데 뭔가 좀 선순환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이 예식장에서 결혼 캠페인 같은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요즘에 청첩장 받아보면요. 아예 고급으로 가든가 네. 아니면 아예 스몰 웨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대학교 중간 정도가 강당보다. 없어져 버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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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거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줄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로 돌아갈까요? 몇 년도로 갑니까? 네, 1452년 음력 2월 8일로 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571년 전인데요. 1452년 음력 2월 8일은 조선시대 정승의 대명사 황희정승이 9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여러분은 황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일단은 뭐 황희하면 황희정승이라는 그 그치. 직함이 네, 있잖아요. 네. 관직이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청렴한 이미지, 워낙 이제 검소하고 사치를 멀리하는 네.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맞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황희하면 청백리의 대명사죠. 직업이 정승이에요. 이 정승이라고 하는 게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굉장히 높은 관직인데 이 정승에 무려 64살부터 87살까지 23년 동안 이 정승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려 말에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무려 60년 동안 관직 생활을 했고요. 7명의 왕을 모셔요. 정말 관복하면은 황입니다. 네. 정말 최장기간 정승, 최장기간 영의정을 지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당시 영의정이면 지금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건데 20년 넘게 영의정을 했어요. 그리고 관직에 있는 시간이 60여. 이걸 이제 지금으로 치면 참 대단한 수완가다. 정치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네, 이 옛날 분들에 대한 평가 이 어려운데요. 기록을 봐야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분에 대한 평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은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록인데 470년 동안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객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빠짐없이 이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이런 책이에요. 여기 보면 황희에 대해서도 아주 사실에 맞게 정확하게 평가하고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자, 황희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철규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황희는 집을 다스리면은 검소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나란 일을 의논할 적엔 공명정대하였으며 죄인을 벌주는 것을 의논할 적에는 관용을 위주로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형벌을 가볍게 하다가 실수를 할지언정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이게 딱 들어보니까 배려와 소통의 아이콘이면서 본인은 또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인은 정말 누구든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공명정대하고 여기 보면 기쁨과 노여움을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이 60년 관직 생활의 비결일지도 몰라요. 포커페이스. 네, 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이걸 인정해서 다 어진 재상이라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황희가 명재상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왕을 만났느냐 하는 건데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황희가 23년 동안 정승을 할 때 그 23년이 모두 세종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종은 황희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종 때 양녕대군이 세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맏아들 양녕대군이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공부도 안 하고 해가지고 세자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었던 충녕대군이 세자가 돼서 세종이 됐는데 이 양녕대군을 폐할 때 황희가 반대를 했어요. 역시 관대한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태종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세자를 바꿔서 그 바람에 세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종이 결국 왕이 됐고, 네. 근데 이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인물인데, 그렇죠. 세종은 이 황희를 제대로 등용해서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종이 참 훌륭하다는 건데요. 자기에게 반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황희의 능력만 봤어요. 야.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을 믿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황희도 세종이 태평성대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죠.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 우리 역사상 최고의 명재상이 만났으니 세종대가 태평성대가 그러네요.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가 이런 왕, 이런 재상 아래에서 산다는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여겼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정작 황희가 세종대의 한 일을 보면은 재상으로서 세종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게 하는 일이었어요. 계속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세종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야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적도 굉장히 많이 남기죠. 그런데 이렇게 직진만 하는 사람은요, 좌우를 돌아보지를 않고 빨리 달려만 가요.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속도 조절도 해주고 좌우도 살피게 하고 이걸 해줘야 되는 건데 황희가 이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 많은 법 제도를 만들었지만 부작용이 참 없었어요. 이거는 황희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사사건건 아니되옵니다 하는 이 황희의 말을 세종이 화내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네.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조합이 굉장히 훌륭했고, 그래서 한 사람은 우리 역사 최고의 성군, 한 사람은 우리 역사 최고의 명재상으로 남게 됐던 거죠. 네, 이 참 왕의 독주에 제동을 건다는 건 자신이 악역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맞이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 들으면 들을수록 완벽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결점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고요. 깨끗하기만 한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황희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어요. 특히 자식 문제. 이거 정말 어렵죠. 자식 문제는 황희정승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자식 문제. 자식 문제. 이야기 두 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사위, 서달이라는 사위입니다. 서달. 사위인데요. 이 서달이 지방에 내려가다가 자기 아버지 장인의 권세를 믿고 그 지방 아전을 때려서 죽이는 일이 생겨요. 이유도 별게 아니었어요. 자기한테 인사를 잘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때려 죽이는 일이 생기고, 자, 이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서달이라는 이 사위가, 황희의 사위가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예. 이때 장인이 났습니다. 황희가 나서가지고 이걸 구해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절친이었던 또 하나의 유명한 청백리죠. 맹사성이 고향이 바로 거기에요. 맹사성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사위 일인데 좀 어떻게 해줘. 그랬더니 또 맹사성이 그건 안 되지, 이러지를 않고 알았어 나서가지고 아이고. 죽은 아전의 형을 불러가지고 동네 창피하게 너 그러지 마 이래가지고 화해를 종용합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서달이 아니라 서달의 종이 죽인 걸로 이거를 바꿔버려요. 아이고. 이것도 굉장히 의외예요. 중범죄인데? 네, 사건을 어진분인데. 덮은 거죠. 오. 이게 이제 덮은 곧 직후에 우연히 황희 맹사성이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이 우의정에 임명이 됩니다. 말하자면 세종대왕의 좌의정, 우의정 양 날개가 된 거예요. 네. 자, 이러고 있는데 요 사실이 발각이 돼요. 아하. 세종이 이 일을 알고 네. 재조사해라 했더니 이제 서달이 사람을 죽인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두 정승을 파면을 시켜버려요. 아. 그리고 서달도 이제 이거 살인죄니까 처벌을 해야 되는데 독자, 혼자 있는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사형을 면하고 장을 쳐서 유배하는 걸로 끝을 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황희와 맹사성도 파직한 다음에 보름 뒤에 다시 복직을 시키긴 하는데 왜냐하면 세종도 쓸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 사건은 황희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아, 이게 황희정승의 유일한 오점이 되는 건가요? 또 한 가지 얘기 들려드릴게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번에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 아들. 네, 황희한테는 황보신이라는 적자, 정처에서 난 아들이 있었고 황중생이라고 하는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 얘기입니다. 매일 궁궐 창고에서 뭐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자꾸 재물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자가 쓰는 귀마개가 없어지는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황중생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금부에서 황중생의 집을 요즘 말로 하면 가택수색을 합니다. 아하. 했더니 과연 거기에서 세자의 귀마개가 나와요. 어허. 자, 그래서 이제 황중생을 데려다가 여죄, 다른 죄가 또 없는지를 추궁을 했더니 지금까지 궁궐에서 이것저것 훔쳐갔다고 자백을 해요. 그 가운데 금잔을 갖고 왔다고 자기가 실토를 했는데 이 금잔이 본래 무게가 20냥이었는데 11냥어치만 나오고 9냥어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금부에서 추궁을 합니다. 이 9냥 이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우리 형 황보신에게 줬다 이러는 거예요. 어허. 그럼 그때 당연히 이제 황보신을 불러다가 너 이거 어떻게 했어? 물어보니까 황보신은 난 받은 적 없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을 대지를 시킵니다. 다 한 자리에 앉혀놓고 줬다는데 안 받았다고 하고 안 받았다는데 줬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황중생이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을 하는 거예요. 전에 형이 첩 윤희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형한테 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황보신이 펄쩍 뛰어요. 네가 언제 나한테 줬느냐고. 그랬더니 황중생이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전에 그거 말고 내가 형이 그 말을 훔쳐가지고 이 첩 윤희한테 준 적도 있잖아요. 이거 계속 듣다 보면은 막 네. 고구마 나오듯이 줄줄줄 나오게 생긴 거예요. 네. 이 두 형제의 부패가 이 정도였던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이 황희가 화를 내면서 적자는 그대로 두고 서자였던 황중생한테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니까 황씨라고 하지 마. 그래가지고 조중생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을 바꿨어요. 그래요. 조씨로. 조씨로 바꿨다는 성을 거죠. 그야말로 파버렸네. 네. 야, 이 좋네요. 훌륭한 재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정승도 아들복, 사위복은 없었네요. 네. 맞아요. 사위와 아들 문제는 황희에게 큰 오점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황희를 평할 때 관대함이 지나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관대해도 자기 또는 자기 자식들에게는 엄격해야 공직자로서의 그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남들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예, 오늘의 얘기는 또 현실에서 시사할 바가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역사적인 바로 그날로 돌아갑니다. 네, 3.1절 맞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역사적인 그날, 3.1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3.1운동은 서울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3개월 동안 한 200만 명이 나와서 만세 시위를 벌였어요. 그 당시 우리 인구가 2천만 명이거든요. 10명 중에 1명은 시위에 참여를 한 거예요. 자, 목이 터져라 우리 만세를 불렀는데, 자, 이 3.1운동이 일어난 그날, 바로 그날입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뭐 3.1운동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속에서 이 뜨거운 감정이 확 올라오는 그게 있어요. 네. 네, 3.1운동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3.1운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 또 그런 게 이런 있습니까? 거죠. 네, 오늘 예. 그 이야기 할 텐데요. 네. 여러분은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저는 일단 태극기. 네. 태극기 이렇게 막 흔들면서 3.1 운동하는 그 장면이 딱 떠올라요. 그거 거기 아니에요? 터져라 그렇죠. 외치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맞죠? 예. 네. 그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그럼요. 예.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네. 대한독립 대한독립 만세를 만세. 불렀다. 이건데 네. 그게 다 틀렸다면 믿으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1919년 3월 1일은 정작 독립을 선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태극기를 흔들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덕수궁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진이 남아 있는데 이 사진 보면 태극기가 안 보여요. 아,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조선독립 만세를 더 많이 외칩니다. 아. 왜냐하면 이때 우리나라 정식 국호가 대한제국이니까 대한독립 만세가 맞는데 음. 조선이라는 국호가 너무나 오래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조선이라고 불렀던 예. 거예요.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조선독립 만세 이 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던 거죠. 우리가 이 3.1 운동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일단 태극기를 흔들지 않았고 네네.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었네요. 네. 또 3.1 운동하면 민족대표 33인. 네. 네. 네, 또 유명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독립 선언을 하면서 사실 3.1 운동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선언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대한제국 황제 이름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민족 대표를 33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33명이 이 독립 선언을 주도하는데 이분들은 그날 태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독립을 선언을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33명이 아니라 29명이었다는 거. 네. 4명은 지방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하나 또. 29명이었어요. 네, 아주 디테일한 이런 그 사실이 있죠. 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이 모여서 일본 경찰이 포위해 있는 가운데에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한 목소리로 만세 삼창을 해요. 조선독립 만세. 그리고 모두 일본 경찰에 연행이 됩니다. 야. 이분들은 자기들이 잡혀갈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아니, 일부러 잡혀간 겁니다. 이걸 하기 전에 총독부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선언할 거라고 미리 알려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예. 그 앞에서 독립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연행이 돼서 들어간 겁니다. 이분들 용기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내가 잡혀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할 거고 중형을 당할 걸 각오하고 그 자리에서 알리고 했어요. 네. 얼마나 떳떳하고 의기가 당당합니까?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이 독립선언했죠. 네, 그 시간에 탑골공원에서는 학생 시민들이 모여 있다가 민족 대표가 연행되어 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이 독립 선언식을 거행을 합니다. 정재용이라는 학생이 이제 품속에서 독립 선언서를 꺼내서 낭독을 해요. 그 낭독이 끝나자 독립 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이제 서울을 이제 휩쓸게 되는 거죠. 본물 터지듯이 이제 만세 시위가 일어나는데 이게 3월 1일이잖아요. 3월 1일 날짜를 잡은 이유가 다음 날 3월 3일이 고종의 장례식이었어요. 고종 장례식을 보려고 지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올 거다 생각을 해서 3월 1일로 날짜를 잡았던 건데 3월 3일 날 장례식이 끝나고 3월 5일쯤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다시 내려갈 거잖아요. 네. 내려가는 그 정거장 이게 이제 남대문역 지금 서울역이에요. 여기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간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시위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합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했고 이날 태극기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태극기를 들고 만세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시위를 지방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잖아요. 예. 가서는 이제 자기 그 동네에 가가지고 우리 서울에서 이런 거 보고 왔는데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어. 그때는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입에서 입으로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3월 5일에 서울역 시위가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전국으로 그러니까 고향에서 만세 시위가 벌어진 건데 그때 이제 만세 시위를 주동했던 인물이 유관순 열사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을 다닐 때 3월 1일 날 시위에도 참여를 했지만 유관순 열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한 것은 4월 1일입니다. 3.1 만세운동 때문에 학교가 휴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을 어른들에게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관순이 지금 저 천안 옆에 있는 병천, 우리말로 아우네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만세 시위를 벌려요. 유관순 열사 말고도 3.1 운동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는 3월 31일 날 기생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시작했어요. 이런 일도 있고요. 4월 8일에는 역시 서울에서 정명여학교 졸업생 40명이 만세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아주 신기원을 이루는 사건이 됩니다. 네, 이 3.1 운동을 계기로 여성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된 그런 일인데요. 그럼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태극기만 들었을 뿐인데 이걸 이제 총을 쏘아서 진압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평안남도 맹산군의 3월 10일 시위, 이것이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맹산에서 천도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가 시위를 하려고 하니까 일본 헌병들이 출동해서 그 주동자들을 연행해 갔어요. 그랬더니 시위대가 이 주동자를 구출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본군 분견대를 습격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이 100명 정도가 있는 그 바깥에서 여기에다가 총을 쐈습니다. 사격을 해서 그 자리에서 51명이 사망을 했고 3명이 거기서 탈출을 하다가 역시 총에 맞아서 죽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맹산 시위 이것이 기록상으로는 한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당한 그런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유명한 게 경기도 제암리의 학살 사건이잖아요. 화성 제암리에서는 일본군이 동네 사람들을 교회에다 모아놓고 집중 사격을 해서 다 죽이고 여기다 불까지 질렀어요. 그래서 한 마을을 전부 초토화시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한 독립을 외치면서 목숨을 버린 우리 애국지사들이 있는데 근데 또 우리 조선 안에서도 3.1 운동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있었죠. 네, 반대할 뿐 아니라 방해까지 한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자재단이에요. 자재단, 독립운동을 자제합시다 해가지고 만든 그런 이름의 자재단입니다. 여기 박중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자기가 이토 히로부미의 양자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1919년 4월 6일 날 대구에서 친일파 67명이 모여서 자재단을 처음 만들었고 이것도 전국 조직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는 일은 뭐냐면 3.1 운동에 참여했던 한국 사람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은 고발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3.1 운동을 방해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박중량은 정말 일제시대 내내 승승장구합니다. 중추원 부의장도 되고 일제가 준 훈장도 받고 더 놀라운 거는요. 해방된 이후에도 이 사람은 내가 친일한 것이 잘못되었어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람을 제대로 처벌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3.1 운동은 우리만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난 식민지 독립운동의 첫 출발이 된 사건이에요. 자, 이만큼 아주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우리 오늘은 3.1 운동의 그 정신을 좀 기억하면서 이날 그 발표됐던 선언문 이거 한번 찾아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최남선이 지은 이 독립선언서 정말 명문이에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자료가 떠 있고요. 사실 그 홈페이지에는 3.1 운동 당시 어느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부 모아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죠? 오등은 자해, 조선의 맞습니다. 독립국인과 이렇게 쭉 내려가는. 맞습니다. 옛날엔 다 외웠었는데.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3년 3월 2일,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983년 3월 2일 이날은 중고등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죠. 이날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교복 자율화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그때 생각나네요. 네, 교복 자율화 이전에 그 교복 기억나세요? 네, 저 요렇게 딱 그 일본식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요 카라라고 하는 거 맞나? 여기다 이렇게 호크 채운다고 그랬어요. 네네, 후크 이렇게 두 개 네.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요거 풀러도 일로 와. 네, 그거 하나만 풀러도 안 돼요. 맞아. 그럼 풀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칙 위반이에요. 아이쿠야. 복장 단정하게. 분량이죠. 네. 요쪽에는 학교 마크 있고 학교 여기는 마크. 학년 마크 있고 맞아, 여기 맞아. 이름표가 써 있어서 네. 개인 신상을 아주 다 공개해놓고 다니는 네. 거예요. 네. 그것만 보면 너는 무슨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구나 네. 하는 걸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야. 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네. 머리는 또 빡빡 깎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때 두발 단속한다고 해서 머리 좀 길면은 바리캉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걸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가지고 그렇게 짧게 다 깎아야 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학생들은 윙칼라 블라우스 입고 긴 치마 입고 네. 여기 또 교복에 양철 단추 5개 있는 것도 맞아요.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이 교복이 이제 사라진 거죠. 교복을 안 입어도 된다. 자, 자유로하다 하는 건데 그 자유로화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고3 때였고요. 네. 저희 학교는 자유로화 시범 학교라서 그 전해, 그러니까 1982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금요일마다 자유복, 토요일마다 자유복이었나? 오. 그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 빵집 가서 뭐 미팅도 하고. 살짝 망설이셨어요. 형수님 보실까봐. 근데 그때 네. 뭐랄까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느낌? 뭐 그런 거 받았었죠. 약간 시원하고 네, 뭔가 네. 꾸밀 수 있고 이런 거. 네, 그래서 저하고 예인 씨는 사실 교복 입었죠. 예, 그걸 입었었는데 그 당시 근데 갑자기 왜 자유화를 하게 그 됐죠? 교복하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많이 입었던 다르죠. 교복은 많이 다르죠. 네. 예. 이 교복을 가지고 교복 자유화 이전의 교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네.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군복 같은 맞아요, 교복이에요. 네, 이거 왜 했냐면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부가 1980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또 진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회 유화 정책이라는 걸 펴요. 그게 뭐냐면 민주인사 복권, 또 전에 한번 얘기했던 야간 통행금지 해제,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중고생 교복 두발 자유화 이게 나온 겁니다. 1982년 1월 1일 날 발표를 하는데 일단 1982년에는 두발 자유화를 해요. 두발 머리를 길러도 된다. 이게 먼저 시작이 되고 이 교복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서 시범 기간을 둔 거죠. 네. 일주일에 하루 자유를 주는 맞아요. 이런 시범 기간을 둔 다음에 1983년 신학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 교복이 학생들을 획일화하고 모양이 획일화되면은 생각도 획일화되거든요. 개성이 없어진다, 또 일제 잔재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뉴스 한번 보시죠.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이 83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율화되고 머리 모양은 올해 새학기부터 자율화됩니다. 교복의 자율화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기성복과 옷감을 소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서 생산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이며 앞으로 자유복은 금소하고 실용적인 것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근데 저때 네. 교복 자율화 한 다음에요. 이제 사복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곤란했어. 부모님들이 참 신경 많이 썼어요. 많이 사줘야 되니까. 아이들이 옷 입은 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교복 입을 때 몰랐는데. 그래서 교복 입을 땐 다 똑같지. 메이커 근데 메이커. 어떤 애는 부잣집 애들은 좋은 거 입고 네. 좀 가난한 집 애들은 이 옷 입기가 참 곤란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교복을 입었던 거예요? 교복의 역사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화기에 근대 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교복이라는 게 생겨요. 이화학당에서 교복을 만듭니다. 이때는 다홍색 위아래 한복이었어요. 그때까지 한복은 위아래 색깔이 좀 다른 걸 많이 입었는데 위아래를 전부 붉은색 한복으로 하니까 멀리서도 금방 눈에 띄는 이런 교복이었죠. 남학생들의 교복은 1898년 배제학당에서 가장 먼저 입히는데 이거는 그 당시 일본의 학생복과 비슷한 당복 같은 거였어요. 네. 여학생들 경우에는 1907년부터 이제 양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때는 오히려 학교마다 교복이 많이 달랐는데 1968년에 우리가 중학교 평준화라는 거 하잖아요. 네네. 이러면서 교복도 평준화가 돼가지고 이제 다 똑같아지는 이런 일은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랬군요. 네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교복을 벗고 사복을 입게 됐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그 당시엔 좀 어땠는지. 어떠셨어요? 그 세대에서 생각하실 때 굉장히 좋지 않으셨어요? 아니 너무 좋았다가 그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셔서 그런 걱정은 있었고 또 근데 교복이 되살아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막 이제 만들어졌을 때 네. 사복 입어도 돼 그랬을 네. 때 학생들이 당연히 좋아하죠. 네. 부모님들은 뭐 걱정을 하시지만 학생들이야 좋죠. 이 교복을 안 입어도 되다니. 그래서 이제 머리도 기를 수 있고 머리 안 짧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머리도 기르고 자유롭게 이제 또 한 가지는 검정 운동화를 안 신어도 되니까 흰색 고급 운동화를 네. 신을 수도 있고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패션 잡지가 유행하고 액세서리도 막 사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 학생들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네. 아니 일단은 신났지.
옛날에는 까만 교복을 입어서 이렇게 좀 새뜻해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뭐 이것처럼 빨간색도 입으니까 좋고요. 또 머리도 핀도 별로 비싸지도 않은 거 꽂고 다닐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언니들이 막 자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뭐 길어도 언니들이 별로 상관은 안 하고 또 여자라면 한 번쯤 머리를 기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길고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펑크 스타일이요. 어떤 거예요? 여기 뒷머리가 이렇게 길고요. 앞머리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덮는 거요. 그래 애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파마도 하고 다니대요. 핑클 파마라 그래가지고 막 파마도 하고 다니대요. 그러니까 저 때 저렇게 해놓으니까 학생하고 구분이 안 갔어. 대학생하고요. 네, 그죠.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복을 입게 되니까 첫 번째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빈부격차가 그대로 드러나요. 맞아요. 위화감의 문제가 있고요. 네.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저는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탈선 비행 이런 게 막 나온단 맞아. 말이에요. 보호장갑을 그랬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이제 저 교회 지도를 포기한다 이러는 건데 그래서 학교장 재량으로 맡기자. 이제 3년 만에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가 교복을 입고 있죠. 그래서 교복이 다시 다시 나와. 오는 그렇게 된 건데 거구나. 지금 교복은 패션이에요. 맞아요. 네, 이 교복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그 패션을 꾸밀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비슷한 교복을 입더라도 그 안에 생각만큼은 다양성을 유지할 맞아요.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1년 2월 27일로 갔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991년 2월 27일은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긴 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기공식이 있던 날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경기도 안산을 거쳐서 충남 당진, 그래서 전라도 무안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인데요. 한반도의 서쪽 끝을 남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었던 호남 지역의 교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당시 기공식 뉴스를 한번 보시죠. 인천에서 목포까지 서해안 고속도로 기공식이 인천 건설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한편 신설 고속도로 판교 구리 간 23.5km와 신갈 안산 간 23.2km가 올해 안에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한뉴스의 저 목소리는 60년대나 90년대나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분이 계속 하신 거 아닙니까? 같은 분이 계속 아니 하신 거 그렇게 같아요. 오래 사셨어? 근데 이게 완공되는데 꽤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습니다. 완공되는 데까지 11년이 걸리는데요. 네네. 1990년 12월부터 해가지고 2001년 12월까지 11년 걸립니다. 경부고속도로가 1968년부터 70년까지 2년 6개월 걸렸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 걸린 그러네. 거예요. 공사 기술도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공사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돈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저 공사비가 무려 4조 7,700억. 네, 굉장히 많이 든 시공 난도도 굉장히 높고. 어려웠고 네. 돈도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길고 이런 고속도로입니다. 네, 이게 정말 돈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보면은 정말 대공사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서해안 쪽에 관광지들 이런데 놀러 가고 싶을 때 되게 편하게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서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래 서해안 지역은 이 경제개발 축상에 위치하지 않아서 개발이 좀 더뎠어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서 이 지역, 서해안 지역이 발달하고 호남 지역까지도 교통이 편해지죠. 또 경부선 호남 고속도로의 이 교통량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철규 씨 얘기했지만 이 지역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네. 해안국립공원, 와. 그다음에 변산반도 국립공원, 그리고 예산의 수덕사, 또 고창의 선운사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해수욕장도 많아요. 천리포, 만리포, 대천해수욕장 전부 이 길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멋진 모습이 나오네요. 서해대교의 모습도 참 네, 멋있었고 너무 말이죠. 멋있고요. 예. 자,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은 또 봄동 요리입니까? 어머, 제가 그거 지금 질문하려고 했는데. 봄이 오면은요, 사실 우리 식탁에 봄동이 딱 올라와야, 네. 아, 이제 비로소 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봄동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첫 번째는요, 봄동으로 샐러드 한번 잡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딸기를 먹어봤어요. 넣어서 먹어봤어요. 봄동 딸기? 모닝 샐러드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봄동과 콜라비가 만나면 아주 맛있는 무침 메뉴가 됩니다. 그래서 봄동 콜라비 무침도 할 거고요. 또 요거 아주 제가 획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주용이 하면 나도 한다. 이주영이 하면 나도 한다. 굉장히 쉬운 요리이기 네. 때문에 오늘 봄동을 가지고 비빔밥 하나 만들 건데요. 네. 바로 봄동 나물 비빔밥이거든요. 너무 쉬워서 아마 이종 MC께서 다음 주에는 오늘 만든 거 가지고 인증샷을 하나 올려주시면 아, 그래요? 거예요. 네. 비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쵸. 비빔밥 정말 쉽습니다. 네. 네, 역시 봄하면에 봄동이잖아요. 네. 봄동에는 또 비타민하고 항산화제가 많아가지고 노화 방지에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야 오늘 이 건강식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일단 봄동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봄동이 보통 이렇게 다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안쪽에 보면 정말 봄동이 야들야들해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또 우리가 요거를 세척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골이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만약에 나는 봄동 가지고 나물무침이라든지 국을 한다 그러면 딱 요렇게 뿌리 부분 잘라내고 안쪽에 있는 흙을 말끔하게 닦은 다음에 마지막 헹굼물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면 이렇게 아주 야들야들하면서도 아삭아삭하고 단맛이 많이 나는 봄동이 이렇게 세척이 되지요. 네. 그럼 요거 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지금 제가 이른 아침부터 모닝 샐러드를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봄동은 이렇게 1cm 간격으로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도 잎부분과 이 줄기 부분이 굉장히 아삭아삭해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요거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딸기예요. 요새 딸기가 딸기 아주 맛있더라고요. 상큼한 맛이 굉장히 많이 나지요. 그래서 요거 딸기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뭐 샐러드에 넣을 거니까 그냥 마음껏 되시는 대로 썰면 되는데 저는 샐러드에 넣으니까 이렇게 딱 한 1cm 간격으로 썰어서 넣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딸기는 본인 스타일로. 네, 뭐 요거 새로 썰기 하셔도 되고요. 나는 딸기를 좀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반만 다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딸기를 넣었으면 아침이니까 좀 뭔가 좀 든든하게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일부러 우리가 보통 이제 식빵 가지고 크루통을 많이 만드는데 저는 요거 바게트 갖고 만들었거든요. 바게트를 이렇게 사방 2cm 가량으로 이렇게 먼저 좀 썰어주세요. 예. 샐러드는 저 바게트가 항상 뭔가 그쵸. 들어가야지 맛있죠. 근데 바게트가 만약에 없다면 네. 바게트 말고 뭘 좀 넣으면 좋을까요? 아, 바게트 말고요. 우리가 가래떡 좋아하시죠? 예. 가래떡. 예. 가래떡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우리 절편떡 있잖아요. 네. 그거 냉동실에 있는 거 잠깐 전자레인지에서 누겨가지고 그거 살짝 구운 다음에 그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오. 이렇게 바게트도 준비하는데 이 바게트는 이렇게 무염 버터에다가 살짝 구웠어요, 제가. 굉장히 아삭아삭하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맛있죠. 이거 맛있죠? 네. 이렇게만 준비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바게트까지 다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섞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제가 섞을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제가 약간 아침이니까 저작 운동을 해줘야 좀 건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씹어야 되니까 견과류를 좀 넣었는데 견과류 중에서도 굉장히 고소한 맛 나는 잣하고요. 그다음에 마카다미아를 준비했는데 만약에 냉동실에 땅콩이 있다, 땅콩 넣으셔도 되고요. 호두가 있다 그러면 호두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몬드가 있다 그러면 아몬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봄동하고 딸기의 식감을 보니까 이렇게 마카다미아하고 잣을 넣는 게 가장 식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요걸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그냥 바로 넣지 마시고 냉동실에서 꺼냈을 때는 마른 팬에서 한번 볶은 다음에 그래서 살짝 잡내도 없애고 훨씬 더 고소한 맛을 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샐러드 준비 끝났어요. 네. 오므려서 제가 드리면 돼요. 너무 쉽죠? 예. 자, 일단 봄동 엿다가 이렇게 좀 넣고요. 그다음에 샐러드니까 아주 상큼하겠어요. 네. 크루통도
이렇게 구워놓은 거 좀 넣을게요. 네. 제가 일부러 구워놓은 거 넣고요. 네. 빵도 들어가니까 요기가 돼. 딸기도 이렇게 제철 딸기. 예. 저게 또 딸기가 맛도 그렇지만 색깔이 빨간색, 초록색이 너무 어우러지니까 예쁘죠. 예쁜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요거 아, 견과류.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이거 좋아하세요? 아, 저 저 좋아요. 많이 넣어드릴까요? 고급이잖아요. 네. 그리고 비행기도 돌리는데 뭐. 잣 좋아하세요? 잣도 좀 이렇게 넣어. 너무 고소하니 좋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정말 이걸 요리라고 해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인데 일단 여러분들 드릴 접시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섞기만 하면 돼요. 네. 이거 뭐냐? 바로 올리브 오일이에요. 오. 따로 드레싱을 위해서 끼얹어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묻혀 먹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거 바로 그냥 넣어도 꿀이거든요. 돼서 꿀. 좋네요. 꿀. 네. 만약에 우리 집 오늘 산 딸기가 너무너무 달아서 꿀 필요 없다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꿀 요거 맛이 뭐냐 하면 요거 간장 같잖아요. 네. 간장 아니고 발사믹. 아. 발사믹 식초 없으시면 그냥 레몬즙 조금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봄동에 간이 맞춰줘야지 맛있잖아요. 소금? 두 꼬집 정도. 저는 이 발사믹 식초 살짝 단맛도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단맛도 나고 약간 새콤하기 때문에 굳이 짠맛이 도드라지지 않아도 맛있어요. 저게 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요게 지금 모닝 샐러드예요. 듬뿍 이 아유. 아침에 너무 좋죠. 예. 모닝 샐러드. 이렇게 담고 이것도 이렇게 담고. 어머, 색감 봐요. 어떤 때 주말 아침에 진짜 저런 샐러드 한번 땡길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요것만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만약에 집에 모닝빵이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시면 그거에다가 같이 해서 샌드위치로 잡수셔도 맛있어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브런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봄동으로 아삭아삭한 샐러드 만들었어요. 야, 이거 배달은 설계 누가 좀 하나요? 가져가시겠어요? 아, 예. 어머, 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네네. 와. 저거는 신선할 때 먹으면서 해야 되지 않아? 이거 이런 아침부터 잡수시면서 저도 해야 그렇게 돼요.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바로. 야, 또- 오늘 좋다. 바로 네. 먹으면서. 네. 근데 뭐 벌써 그 상큼한 네. 딸기 향이랑 같이 발사믹 식초 향이 한번 확 올라와요. 난 마카다미아 많이 먹어야지. 이거 먹어봐야죠. 이거 또. 이거 그냥 봄을 품는 맛이네. 그렇죠. 네. 어쩜 이렇게 상큼하고 맛있어. 와, 이거는 씹기도 전에 입안에 딱 들어올 때 향이 한번 싹 퍼지네요. 예. 와. 봄동이요. 또 씹을 때 배추랑 다르게 단맛이 좀 더 올라오는 그게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잡수실 때 저는 뭐를 할 거냐 하면은요, 바로 요거 할 거예요. 봄동 콜라비 무침을 할 건데요. 우리가 보통 지금쯤 이 제주 콜라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콜라비를 가지고 이 봄동 나물을 무치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왜냐하면 봄동은 야들야들하고 요 콜라비는 약간 아삭아삭하니까 둘이 식궁합이 맞아요. 그래서 드실 때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봄동은요, 저는 일단 데쳐서 쓰는데 데칠 때는 요걸 팁을 하나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봄동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나물로 데쳐서 바로 쓰면 여기 면적이 넓어서 씹기가 약간 좀 힘드세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짚기도 좀 힘드니까 요거를 세로로 찢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굉장히 아삭아삭하면서 봄동의 식감을 우리가 그대로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끓는 물이 이제 옆에 있어요. 제가 요걸 살짝 한번 데칠 거예요. 진짜 짧게 데쳐야 될 것 그쵸? 같은데요. 아주 워낙 짧게. 얇아서. 맞아요. 여기 소금을 좀 넣고요. 소금을 넣는 이유는 소금을 넣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푸릇푸릇하잖아요. 네. 푸릇푸릇한 봄동의 향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그다음에 봄동이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아삭아삭한 식감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넣고 데치셔야 돼요. 식감을 위해서. 푸른 네. 채소는 대부분 쌤 보시면 소금을 넣어서 다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데쳐주는데 그러면 아까 예인 씨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그럼 얼마나 데쳐야 되냐. 물론 넣었다가 바로 빼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오늘 만들어서 내일 좀 먹고 싶다. 내일을 조금 보리밥해서 좀 비벼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금 봄동의 두께감이 여기
줄기에 두께감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수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 수분이 없어야지만 우리가 나물 무침이 끝까지 양념이 유지가 되니까 요거를 1분 정도만 데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데쳐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는 봄동을 무쳤는데 봄동이 조금 색상이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데칠 때 여기에다가 이거 넣으면 돼요. 식용유 한 방울, 2방울.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돼요? 파래지거든요. 오. 무침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아, 식용유를 넣으면 네. 파래지는군요. 맞아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다 된 것 같으니까 요거 한번 건져 볼까요? 아, 나른하니 정말 잘 됐네요. 초록초록합니다 지금 보니까. 네. 예. 이렇게 이거 찬물에다가 찬물에. 얼른 넣어주시고요. 아, 찬물에다가 얼른 헹궈주세요. 이렇게 열기를 빨리 식혀야 이 봄동이 누래지질 않아요. 만약에 이 열기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이 봄동이 약간 누래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을 때 식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약간 늘어지는 느낌 때문에 맛이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꼭 짜서 찬물에 다시 한번 헹궈주세요. 아, 색감도 너무 예쁘죠. 남은 열기까지 네. 다 빼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완전히 차갑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아, 기대됩니다. 이거 봄동으로 이렇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는지 또 몰랐어요. 지금 저게 초록색인데 좀 이따가 이제 또 콜라비가 지금 보라색이 들어가잖아요. 야, 오늘은 이 색으로만 해도 근데 정철규 씨가 한 가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까? 콜라비가 지금 보라색이다 하더라도 잘라놓고 나면 보라색이 아니고 안에가 하얘요. 그래요? 네, 요거는 그냥 색감만 보라색일 뿐이에요. 야, 이게 겉과 속이 다르네요. 그러네요. 야. 요렇게. 잘못 보면 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콜라비 잘라내고 맞아요. 보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네. 다 됐으면 제가 정말 콜라비가 안에도 하얀색인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머. 그죠? 하얀색이죠? 요 안쪽이 굉장히 뭐랄까 아삭아삭하고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다 벗긴 상태에서 콜라비를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면 돼요. 이 사람 아주 콜라비 같은 사람일세 이러면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무치려면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콜라비와 봄동의 양념장 중에 최적의 양념장을 오늘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봄동은 저렇게 무쳐야 맛있구나를 아마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양념장을 먼저 할 건데요. 다른 분들은 아마 여기에다가 뭐 그냥 고추장이나 아니면 국간장이나 진간장 넣고 그냥 버물버물해서 참기름 조금 띄운다 생각할 텐데 저는 꼭 여기다가 요거 들어갑니다. 된장. 된장이에요. 된장이 들어가면 훨씬 더 봄동의 맛이 그윽해지면서 그다음에 봄동의 야들야들한 식감을 훨씬 더 살려줄 수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요 된장하고 고추장이 같이 들어가요. 한 스푼 정도. 네, 된장 고추장. 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고춧가루까지.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양념장은 지금 다 동원을 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네. 고추장, 된장, 그다음에 고춧가루. 네. 그리고 이 고춧가루가 이제 잘 불려지려면 간장이 조금 필요해요. 진짜 다 들어가네요, 선생님. 그렇죠, 다 들어갔죠. 네. 그리고 요거 참기름이거든요. 참기름은 제가 좀 이따 넣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파, 마늘하고 마늘. 파하고 같이 좀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다진 파. 네. 이렇게 우리 들어가요. 다진 마늘, 다진 파는 2대1 비율로 넣으시면 딱 맞아요. 다진 파가 2면 다진 마늘은 1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무슨 양념장이 약간 좀 뻑뻑한데 뻑뻑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물성이 있다 그러면 요 봄동하고 콜라비에서 수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음 날 먹으면 굉장히 질척질척하거든요. 네. 그래서 딱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한번 무쳐볼까요? 요거 맛도 진짜 궁금해요. 요거 정말 맛있어요. 어머. 제가 여기 행복한 아침 나오느라고 요 무침을 한 3-4번 정도 해봤는데요. 네. 할 때마다 맛있어요. 할 때마다. 쌤 자부심이 굉장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너 이렇게 맛있니? 이러면서. 자,
됐으면 요거 한번 묻혀볼게요. 아니 식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콜라비랑 왜냐하면 봄동이랑 봄동은 야들야들하면서도 그러니까요. 나른나른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콜라비가 들어갔으니까 콜라비가 아삭아삭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묻혀놨습니다. 아, 오늘 시식하면서 보니까 여유 있게 다 먹을 수 있어서 좋아. 아니 요거 하나 다 드셨어요, 샐러드. 저는 이 양념이 스며드는 과정을 보는 게 뭔가 묘하게 빠져들어요. 그래요? 아, 이 봄동 샐러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너무 네. 맛있어. 저는 아마 오늘 많은 주부님들이 요거 보시면서 네. 아, 당장 봄동 사서 샐러드부터 먼저 한번 먹어보고 저녁에는 꼭 이렇게 봄동 콜라비 무침도 해야 되겠다 하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참기름 안 넣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 오늘 만들어서 내일 먹을 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먹을 부분만 꺼내서 참기름 부으시고 내일 먹을 때는 내일 참기름 넣으시면 돼요. 아. 참기름을 또 너무 많이 미리 넣어주시면 약간 또 참기름 때문에 향이 또 짙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거에다가 이제 통깨만 버무려 주세요. 마지막에 깨까지. 아, 네. 그래서 양념이 뭐. 이렇게 버물버물. 아 진짜 약간 물성이 없게 할 필요가 맞아요. 있다는 게 이렇게 네. 보니까 확 보이네요. 저 확 뻑뻑해 보이죠? 보였는데. 만약에 수분감이 많다 그러면 요게 수분감이 많다 보니까 늘어지거든요. 그럼 네. 맛이 없어요. 오. 이렇게 해서 이제 접시에 좀 담아 볼게요. 아 저거 맛있겠다. 밥 반찬으로도 네. 딱 올려서 먹으면. 아, 딱 요 계절 딱이죠, 저. 그리고 요거는요, 콜라비의 그 아삭아삭한 식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봄동 잡수시면서 왜 우리 씹는 맛이 경쾌하면 진짜 봄 같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어때요? 아,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아, 예. 보여요. 정말.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요, 저렇게 나물까지 잘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이주용 아나운서도 잘 만들 수 있는 반찬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요거는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네. 야 이건 심심하면은 요거 가지고 반찬 없는데 한번 해서 푸짐하게 먹어야 되겠다 아마 이 생각 꼭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장갑을 좀 끼고요. 맛있어. 아, 근데 지금 못 참고 한 입 먹었어요. 아, 이거 이거 좋다. 맛있어요. 이게 앞에 무침 있으니까. 먹어봤거든요. 네. 맛있어요. 샐러드 너무 맛있죠. 아삭아삭하고. 일단 깊이가 있는 후라이팬을 준비를 하시고요. 요거를 요리 시작 전에 미리 불을 약간 약하게 틀어놔 주세요. 왜냐? 이렇게 해야 이 달군 팬에서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는 좀 이따가 아마 마술처럼 제가 보여드릴 네. 거예요. 일단은 그냥 달군다 이거죠. 이번에 달궈주세요. 마술까지 또. 자, 일단 큰 볼 하나 준비하시고요. 요거 뭐냐 하면 봄동을 가로로 이렇게 그냥 채 썰었어요. 아 데치지 않고 그대로 온 거죠. 네, 요거는 그냥 생 봄동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서 세척만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참기름. 아무것도 안 넣었어. 딱 네, 참기름. 참기름. 요거 들기름. 참기름 들기름 같이 들어가나요? 네. 야, 고소하겠다. 완전 고소하죠. 그리고 네. 소금이 약간 한 두 꼬집 정도만. 꼬집. 두 꼬집. 그리고 살짝 버무리세요. 아우 참기름 들어가고 들기름 들어가고 소금 두 꼬집. 네.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저 정도면. 이렇게 됐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저거 왜 데우는 겁니까, 저쪽에는? 끝났어요. 어. 제가 마술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자, 제가 불을 지금 세게 달궈놨잖아요. 네. 네. 세졌나? 끄세요. 꺼요. 아, 달고만 놨네요, 그러면. 그리고 달궈놓은 후라이팬에서 올려만 봄동을 주면 돼요? 놓고 네. 들리시죠? 지글지글지글지글. 요거 살짝 볶아요. 아, 끄고 볶아. 네. 달궈낸 다음에. 왜냐- 왜냐하면 열기로. 네. 우리가 들기름하고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막 센 불이 있는 데서 이렇게 볶잖아요. 네. 그러면 자칫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센 불에다가 불을 끈 상태에서 남은 열기로 이렇게 살짝만 볶아주면 들기름하고 참기름이 봄동 안에 싹 스미면서 봄동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 부드러워졌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부드러워졌으면 요거를 아까 묻혀놨던 그릇에다 다시 이렇게 담으세요.
아, 약초 덕듯이 하는 거야. 덕근다고 하잖아. 네. 우리가 덕는다고 하죠. 네, 네. 그랬으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드리려고 그러냐면 오늘 요거 가지고 비빔밥을 드릴 거니까 어머. 그릇을 하나씩 이렇게 장만해놔요. 기대된다. 좋아가지고. 자, 그리고 밥을 떠요. 네. 뜨거운 밥을. 아우, 저거 또 나왔네. 귀여운 귀엽게 밥솥은 또 나왔네. 그래서 오늘 드실 만큼씩만 제가 네. 이렇게 담아요. 맛있겠다. 이미 에피타이저를 먹었기 때문에 네. 더 잘 먹을 수 있죠. 네. 본 메뉴가 이렇게 또. 밥을 담. 보면은 나오기 전에 먹잖아요, 그죠? 네. 네. 아마 이거 잡수시면 아 이거 정말 쉬워서 금방 나도 따라하겠다 아마 이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요거 제가 지금 해놨잖아요. 네. 요거 안 뜨거워요. 네. 이렇게 소복하게 올리세요. 어우, 봄 그 자체인데요, 그러네. 그냥. 야. 오늘 요리는 정말 봄 그 자체예요. 네. 그리고 고추장 있잖아요. 네. 이거 집 고추장이거든요. 요거를 한 수저 딱, 어머. 한 수저 딱, 어머. 딱, 끝. 어. 이게 이렇게 해서 다예요? 네. 맛있게 비벼 비비면 돼요? 잡수시면 바로 봄이에요. 이야. 와. 이야. 자, 매달 한번 왔습니다. 잡숴 보시면 야 오늘 봄동 가지고 모닝 샐러드부터 봄나물 무침, 그 봄동 무침부터 이렇게 비빔밥까지 다 향이- 한꺼번에 완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맛있겠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아, 이 들기름하고 이 참기름 향이- 확 올라오죠. 이게 덮어놓으니까 네. 그 향이 더 확 올라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불에서 볶게 되면은요. 봄동의 향이 좀 날아갈 뿐만 아니라 네. 기름의 향도 조금 죽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덮어서 사용하잖아요. 굉장히 맛있고 그 안에 기름이 촉촉촉 들어가 있어서 아마 비볐을 때 아삭아삭한 맛도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저게 비결이네. 일단은 저는 고추장의 향하고 참기름의 향만 섞였다 하면 무조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딱 들어가가지고. 와. 끝났어요. 그냥 이 자체로 와 끝났어요. 이 봄동의 맛. 역시 눈 감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거 진짜 아. 야, 저는 사실 고추장 외에 뭐 다른 양념을 안 하셨잖아요. 전혀 안 넣었어요. 뭐 올리고당이나 다른 게 안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들어갔어요. 이게 맛이 날까 했는데 이게 맛이 기가 막혀요. 아. 네. 아. 이번 주말에는 이거 네. 정말 강추거든요. 레시피 공개합니다. 봄을 알리는 봄동 특집. 오늘 알려드릴 메뉴는 봄동 모닝 샐러드와 봄동 콜라비 무침, 봄동채 볶음 비빔밥입니다. 먼저 봄동을 씻어서 물에 식초를 조금 넣어 헹구고요. 봄동은 가로 1cm로 채 썰고 딸기는 가로로 2에서 3등분합니다. 바게트는 사방 2cm로 썰어 무염 버터에 볶듯이 구워주세요. 잣과 마카다미아는 각각 마른 팬에 살짝 볶아 식히고요. 봄동, 딸기, 잣, 마카다미아, 바게트에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 꿀, 소금을 버무리면 봄동 모닝 샐러드 완성입니다. 이제 봄동 콜라비 무침도 만들어 볼게요. 봄동은 깨끗이 씻어 세로로 대강 찢어주고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봄동을 살짝 데치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꽉 짜주세요. 된장과 고춧가루, 국간장, 고추장,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데친 봄동과 콜라비를 양념장에 버무리고 소금과 통깨를 뿌리면 봄동 콜라비 무침 완성입니다. 봄동채 볶음 비빔밥도 어렵지 않아요. 봄동은 씻어서 가로 1cm로 채 썰고요. 봄동에 들기름과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깊이 있는 팬을 센 불에 달구고 불을 끈 상태에서 봄동을 볶아줍니다. 그릇에 봄동과 뜨거운 밥을 담고 고추장을 넣고 비벼주면 봄동채 볶음 비빔밥 완성입니다. 봄에 꼭 먹어야 하는 향긋한 봄동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봄 그 자체를 드실 수 있습니다. 봄동 모닝 샐러드, 봄동 콜라비 무침, 봄동채 볶음 비빔밥.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에너지 올라오신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기대가 돼요. 다음 주요. 다음 주는 저희가 정말 고기 앞으로 돌진입니다. 고기? 다음 주에는요. 정말 간단하게 3분 만에 뚝딱 만드는 고기 요리 2가지 준비했습니다. 아, 고기 요리가 고기 요리 3분 만에 된다. 2가지. 다음 주 고기 요리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3월의 시작, 이제 올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새로운 시작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